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6장의 그 함수를 작성하는 것 중에서 반환값이 있는 return value가 있는 함수를 작성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져 있는 파일을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토대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파일을 열었는데요. 네. 6장의 제목은 보는 것처럼 fruitful func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 시간에 그 3장에서 함수를 작성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함수를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용해 보는 것도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작성한 함수들은 어떤 결과값은 있지만, 아니면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는 있지만, 값 자체를 이제 return하는 그런 함수는 우리가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요. 어, 값을 이제 그 return하지 않는 함수를 우리가 보통 void function이라고 부릅니다. void 잠시만요. 자, void func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void라고 하는 건 이제 비어 있다, 없다, 뭐 이런 뜻이죠. 함수에 return value가 없는 것을 우리가 void function이라고 부르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return value가 있는 함수를 이제 뭔가 결과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fruitful function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러한 그 return value가 있는 그런 함수를 한번 작성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물론 이러한 return value가 있는 함수들을 우리가 작성은 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직접 만들진 않았지만, 여러 함수들이 이제 이러한 return value를 가지고 있는 함수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수학과 관련된 함수들, 사인, 코사인, 뭐 지수함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return value가 있는 그런 함수들인데요. 자, 그런 return value가 있는 반환값이 있는 그런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 어, 그 함수 안에서 어떤 값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 값을 이제 생성이 되고 나면 그 값을 우리가 결과값을 return value를 다른 변수에 이제 할당을 이제 하기도 하고, 혹은 그 return value를 어떤 식의 일부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이 math.exp 그 자연상수 2에 대한 지수함수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 함수를 이제 호출하게 되면 이제 이만큼 해당하는 부분이 이 함수가 return을 하는 이제 값에 해당합니다.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그 왼쪽에 있는 2라고 우리가 그 이름을 지은 변수의 오른쪽에 있는 이 일종의 뭐 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 값을, 함수의 return 값을 할당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러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혹은 다음과 같이 그 radius라는 이제 변수 와 그다음에 sign이라는 함수를 생각을 해서, sign이라는 함수를 이제 호출했는데요. 그러면 라디안 값에 대한 이제 sin 값을 계산할 텐데, 자,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그 선택한 부분이 그 return하는 그 값을 가지게 되고, 자, 그 값과 radius를 이제 곱하는 이제 식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체 익스프레션을 이제 다시 또 계산한 다음에 그 결과를 왼쪽에 있는 height이라는 그러한 변수에 다시 할당하는
그러한 문장이 될 텐데요. 아래에 있는 코드에서는 이제 math.sign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하고 나서 그 반환된 값을 곱셈이라고 하는 어떠한 식의 일부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즉, return value가 있는 함수들은 그 함수를 호출하는 그 표현 자체가 그 함수가 return을 하는 그 값을 가지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return value를 가지는 함수를 그러면 우리가 작성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의 간단한 example로서 반지름이 주어진 원의 넓이를 계산하는 함수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이름은 area라고 하고요. 자, 반지름이 주어져 있을 때 원의 넓이를 계산하는 거니까 파라미터로 radius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함수를 작성할 때와 동일하게 def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지금은 파라미터가 있으니까 괄호를 열고 파라미터를 쓰고 여기서 파라미터가 하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의 헤더 맨 마지막은 콜론으로 끝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함수의 그 바디 부분에 이만큼이 이제 바디가 될 텐데요. 자, 반지름이 주어져 있을 때 넓이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mass.py와 반지름의 제곱을 곱하고 그 결과를 a에 할당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a를 이제 return을 하는 그런 문장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요. 자, return이라는 이러한 그 키워드는 앞에서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return이라고 하는 것만 썼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는데요. return 다음에 지금은 이제 어떠한 변수를 썼는데요. 뭐 변수를 이제 쓰는 것뿐만 아니라 return 다음에 어떤 값을 써도 되고 혹은 그러한 것들의 어떤 그 조합인 식을 써도 됩니다. 뭐 계산하는 식을. 이렇게 이제 return 다음에 어떤 expression이 이제 올 수가 있는데, return 다음에 expression이 오면은 이 함수가 종료가 됐을 때 오른쪽에 있는 그 expression 값을 계산을 하고 그 계산된 결과를 return value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return만 쓰면은 함수가 바로 종료하는 것이었는데요. return 다음에 어떤 값이나 expression을 적게 되면 그 값을 함수가 종료를 할 때 반환을 하는 그 값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지금 return 문장이라고 우리가 자주 얘기할 텐데요. return 문, 반환문이라고 얘기할 텐데 return 다음에 expression을 우리가 포함을 하는 그러한 경우를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return 다음에 어떤 expression이 오게 되면은 이 함수가 이제 바로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return 다음에 오는 expression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evaluation을 하고 evaluation을 하게 되면 어떤 값이 정해질 텐데 그 값을 이 함수의 return value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한번 직접 사용을 적어보고 사용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a는 mass.py 곱하기 radius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return a인데요. 자, 지금 함수의 정의를 이제 하는 상황에서는 뭐 정의 자체는 문제가 없어서 아무런 오류가 발생하지는 않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것을 호출하게 되면 약간 문제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반지름이 3인 원의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호출을 하는데
자, 이 값을 이제 뭐 a에 뭐 할당을 한다라고 한다면 에러가 발생을 하죠. 자, 매스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스 모듈이 인풋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함수 내에서 매스 모듈을 지금 인트를 해서 지금 매스.파일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먼저 그 인풋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하게 되면 문제가 없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을 이제 디스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return value가 있는 함수를 작성할 때는 가장 마지막에 함수가 종료할 때 return 다음에 그 함수의 그 return 값으로 택하고 싶은 그 값을 우리가 이제 return 다음에 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는 이제 return 다음에 a라는 변수 하나만을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return 다음에는 조금 복잡한 expression이 와도 괜찮다라고 했는데요. 즉 위에 있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바꿔보도 괜찮습니다. 자, 조금 전에는 계산을 하고 그것을 a라는 변수에 할당을 한 다음에 그 변수를 이제 return을 하는 것으로, 변수의 값을 return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아래에 있는 것은 a라는 것을 없애버리고 그냥 return 다음에 expression 자체를 갖다가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동일한 결과, 동일한 return value가 이제 반환을 할 텐데요. 지금 이제 위에서 작성한 함수하고 지금 이 함수의 차이는 a라고 하는 그 variable을 썼느냐 안 썼느냐 하는 차이가 될 텐데요. 자, 이러한 그 a, temporary variable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variable을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쓰면 그 우리가 코드를 읽거나 혹은 어딘가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에러를 이제 찾는 디버깅을 할 때 이런 temporary variable이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 경우에는 뭐 함수 자체가 뭐 아주 복잡하진 않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을 수 있는데 함수가 조금 길어지고 하면 이러한 도중에 우리가 계산하는 값들을 temporary variable에 기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디버깅 하는 과정이 조금 편리해집니다. 자, 이러한 그 기본적인 반환 값을 가지는 함수를 작성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요. 자, return과 관련해서 몇 가지 다양한 그 경우들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생각해 볼 example로는 절대값을 계산하는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절대값을 이제 영어로 하면 absolute value니까 이 함수의 이름을 그 absolute value라고 하고요. 어떤 실수값이 들어가면 그 값의 절대값을 반환하는 이제 함수를 이제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파라미터는 이제 하나 x라고 했고요. 자, 이 파라미터에 대해서 절대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x가 0보다 작은 경우, if문을 사용해서 그런 경우에는 음수니까 절대값을 마이너스 x가 되겠습니다. 자, x가 0보다 작은 것이 아니면, 즉 x가 0보다 작거나 크면 그 경우에는 x의 절대값은 x, 자기 자신과 동일하기 때문에 return x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if문을 사용을 해서 경우를 나누고 각각의 브랜치별로 return문을 지금 작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앞에 있는 example에서는 이 함수 전체 return이라는 이 말 자체가 한 번만 등장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return이라는 말 자체를 보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등장을 했습니다. 함수 안에서는 이제 이런 return이라는 그 글자 자체, 단어 자체는 이제 여러 번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return을 갖다가 2번 써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브랜치를 이제 2개로 나눴기 때문에 각각의 브랜치마다 return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return이 이제 있게 되면은 return 다음에 있는, 물론 여기서는 return 다음에 다른 문장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return 바로 아래 else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뭐 else, if라는 조건이 거짓인 경우에 해당하는 거니까 return 다음에 있는 문장은 아닌 거고요. return 다음에 있으려면 뭐 예를 들어서 else와 return -x 그 사이에 있거나 혹은 아래쪽에 return x 아래쪽에 있는 그런 코드가 이제 return 아래쪽에 있는 그런 문장이 될 텐데, 여기서는 없지만 그런 문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return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면 그 아래, return 아래에 있는 스테이트먼트는 실행하지 않고 바로 거기서 종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return 아래쪽에 있는 그러한 문장들, 코드들은 절대로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dead 코드, 죽은 코드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물론 이제 return 다음에 있는 코드도 절대 실행이 되지 않겠지만, 그래서 dead 코드라고 하겠지만,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어떠한 흐름을 우리가 따져봤을 때 절대로 실행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도 우리가 dead 코드라고 부릅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의미로 잠깐 값을 복사를 해서 이렇게 쓰도록 하고요. 여기에다가 print hello, 그리고 뭐 여기다가 여기는 이제 여기다가 써야 되겠죠. print 뭐 world 라고 하게 되면 함수가 이제 입력이 됐는데요. 자, 지금 absolute value 함수를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뭐 -5 가게 되면은 이제 -5의 절대값이 5가 반환이 되고, 지금은 이제 익스프레션을 입력을 이제 한 것이기 때문에 함수 호출 자체도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러한 값이 그냥 print라는 문장을 구체적으로 쓰지 않더라도 결과가 지금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world가 출력이 된 것도 아니고요. hello가 출력이 된 것도 아니죠. 물론 이제 hello든 이제 world든 이제 return 다음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dead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뭐 양수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자, 양수 5를 입력을 한 경우에는 이제 print hello, return 문 아래쪽에 있는 것이 이제 print hello 이것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x가 양수인 경우에는 이것도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출력이 되지 않았죠. 이런 것을 dead 코드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절대값을 계산하는 함수를 작성을 했는데, 이것을 조금 잘못 작성을 한 것이긴 할 텐데요.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하면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코드를 보면 x가 0보다 작으면 -x를 리턴을 하고, x가 0보다 크면 x를 리턴을 하는 코드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건도 만족하지 않고 이 조건도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생각한 것은 x가 0보다 작으냐 그렇지 않으냐이기 때문에 어떤 x가 들어오더라도 이 녀석이 수행되거나 이 녀석이 수행되는 두 개 중에 하나가 반드시 수행이 되는데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래쪽은.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경우도 아니고 이 경우도 아닌 경우가 x가 0인 경우죠. 그래서 absolute value라는 함수 호출을 하는데,
0을 이제 아규먼트로 전달해서 호출을 하게 되면 어떠한 반환값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그 결과값을 이제 프린트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는 것처럼 난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복사를 해서 absolute value 0라고 하면은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익스프레션이 가장 마지막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출력이 되지 않았는데요. 자, 이것이 어떤 값인지를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해보면 A가 난이 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난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작성한 함수가 void 펑션이었는데요. return 값이 없는 그런 함수에 대해서 이 함수를 호출하고 그의 값을 어떤 변수에 할당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그 return 하지 않았기 때문에 A에는 난이 assign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 경우에도 일부 return이 있긴 있지만 그 0이 전달이 되면 return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return이 있는 그런 함수라고 하더라도 0에 대해서는 return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난이 지금 사실은 이제 그 반환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물론 난이라고 하는 게 문자열 난하고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특별한 타입을 갖는 난 타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했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난을 직접 타이핑을 하려면 이렇게 직접 타이핑을 하면 됩니다. 이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를 이제 프린트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리턴이 없는 그런 리턴 값이 없는 그런 함수는 그 파이썬에서 자동적으로 난을 이제 반환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절대값을 계산하는 이제 함수를 작성해 본 거는 이제 이러한 브랜치별로 리턴이 다 있어야 된다. 모든 경우들마다. 그리고 리턴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이제 뭐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함수 안에서 여러 번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예제로 살펴보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요. 빌트인 함수로 abs라는 이름의 함수가 이미 절대값을 계산을 하는 함수가 이미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 보면 abs-5 그러면은 이제 값을 잘 계산을 해주죠. 자, 그래서 혹시 절대값 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빌트인 함수 abs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그 return value를 가지는 함수를 작성하는 방법을 생각했는데요. 그것을 한번 잘 잘 이해를 했는지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compare라는 이름의 함수를 작성을 하는데요. 이 compare라는 함수는 x하고 y 두 개의 파라미터를 이제 받아들여서 x가 y보다 큰 경우에는 1을 반환을 하고 x랑 y랑 같은 경우에는 0을 반환을 하고 x가 y보다 작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반환하는 그런 함수를 한번 작성을 해보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포즈를 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죠. compare라고 하고요. x, y라고 쓰면 되겠죠. 자, if x가 y보다 큰 경우에는 return 1 끝나는 거고요. 자, 그렇지 않은 경우니까 일단 elif라고 하고 x가 뭐 equal y냐를 이제
본다고 하면 return 0이 되는 거죠. 자, 위에 있는 것이 둘 다 거짓인 경우가 x가 작은 경우가 될 테니까 그때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확인해 보면 compare 2, 5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를 5로 하면 0이고요. 여기를 8로 하면 1. 이런 결과들을 쉽게 여러분들이 얻어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incremental development, 우리말로 뭐 점진적 개발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함수를 작성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개발 방법인 incremental development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을 적용해서 함수를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incremental development라는 그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개발을 할 때 incremental, 조금씩 점진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는 뜻은 뭐냐면 한 번에 한꺼번에 모든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조금의 코드를 작성하고 나서 그리고 그 조금 추가된 그러한 코드가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 해보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개발해 간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 incremental development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다 작성을 한 다음에 여기저기 오류가 있는 것을 이제 디버깅을 이제 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좀 그 디버깅 하는 과정을 이제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코드를 작성하고 나서 디버깅을 이제 하게 된다면 굉장히 디버깅 하는 게 복잡해지고 좀 길어질 수 있는데요. 그 단계별로 그 에러가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해 가면서 하면 그러한 디버깅 과정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적용해 보기 위해서 그 두 점 x1, y1과 x2, y2가 주어져 있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함수를 작성하는 것에다가 이제 이 incremental development를 사용을 해서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될 텐데요. 자, 물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복잡한 계산은 아니긴 하지만 그 incremental development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조금 보여주기 위한 예제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처음에는 자, 이 함수를 이제 뼈대를 일단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즉, 함수의 이름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함수의 파라미터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값을 반환을 하는 함수일 테니까 반환 값은 어떻게 할지 이러한 기본적인 뼈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계산은 아직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가장 처음에 다음과 같이 함수의 전체적인 구조만 먼저 작성을 합니다. 즉, 함수의 이름 정하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콜론을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계산을 하진 않지만 뭔가 리턴 밸류는 있어야 되니까 일단 리턴 밸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뭐 아무 값이나 하나를 리턴을 하는 그런 뼈대까지만 작성을 하고요. 자, 여기까지 물론 이제 여러 번 작성을 하다 보면 오류가 뭐 이 정도에서는 크게 발생하지 않겠지만 incremental development를 이제 한번 체험해 보기 위해서 해보자면 자, 이 상태에서 혹시 에러가 발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정의를 하고 실행을 해봅니다. 자, 우리도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하고, 자, 여기까지 문제 없는지 적당히 그 두 점을 적당한 값을 갖다가 이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호출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아무 값이나 적게 했지만 그 값이 제대로 오류가 없이 잘 나타나는지를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류가 발생하면 뭔가 이제 구조적인 그런 문법적인 오류들이 있을 수 있을 테니까 에러가 발생을 한다면 그 에러가 뭐 때문에 발생했는지 쉽게 찾아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에러가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 보면, 그 다음 단계는, 자, 그러면 기본적인 틀은 잘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 계산을 조금씩 해보는데요. 계산은 처음에 x좌표와 y좌표의 차이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자, 그 차이를 계산을 하고 그 차이가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다른 계산은 안 하고 x좌표의 차이와 y좌표의 차이를 계산을 해서 temporary variable dx, dy에 할당을 하고, 혹시 이것이 이제 문제가 없는지 눈으로 좀 확인하고자 그 값을 프린트를 해 보겠습니다. 즉, 값만 출력을 하면 이게 뭐에 해당하는 값인지 잘 구분이 안 되니까 앞에 dx는 라고 문자열로 출력을 하고 뒤에 dx라는 값 자체를 이제 출력을 하도록 하고요. dy도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return 0.0은 뭐 아직은 바꾸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비슷하게 해보면 dx x2 빼기 x1 dy y2 빼기 y1 프린트 dx, 뭐 여기서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뭐 간단해 보이니까.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자, 앞에서 이제 디스턴스라는 함수를 정의했지만 다시 이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정의됐던 것은 이제 없어지고 새롭게 정의된 함수가 이제 최종적으로 정의가 된 함수인데요. 여기에 이제 앞에서 우리가 1, 2, 4, 6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값을 한번 넣어보고, 자, 이 알고 있는 값으로부터 1하고 4 차이가 3인지 2하고 6 차이가 4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눈으로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값이 잘 나왔는데 에러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입력한 값으로부터 dx 값, dy 값을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을 테니까 그 값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확인을 이제 해보고, 에러 발생은 하지 않았더라도 값이 다르다면 무언가 다른 오류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코드를 보고 지금은 이제 식 자체가 몇 개 없으니까 그 값을 이제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타이핑을 하다가 뭐 실수로 뭐 다음과 같이 했다고 하면은 y1하고 y2가 2가 되는데 dy 값이 0이 나왔다는 얘기는 뭔가 좀 잘못했다는 얘기죠. 즉 dy를 다시 보고 여기에 뭔가 좀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일단은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됐다라고 한다면, 거리 계산을 할 때 그 다음 단계가 dx, dy를 계산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 값을 제곱을 이제 하는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코드를 일단 복사를 해서 그 다음 단계를 생각을 해보면, 자, dx, dy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dx, 뭐 d 스퀘어라고 하죠.
dx를 제곱을 하고 dy를 제곱을 한 다음에 dx들의 스퀘어의 합을 우리가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가 아는 값을 하나 정한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죠. 자, 그러면은 앞에서 dx, dy까지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했으니까 아까 dx, dy가 지금 다시 3, 4였죠? 그래서 3의 제곱, 4의 제곱의 합이니까 25가 지금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문제가 있다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새롭게 추가한 코드가 여기가 될 테니까 혹은 뭐 여기가 될 테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곳을 잘 보면 어디서 에러가 발생했는지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하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제곱의 합까지는 잘 됐으니까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할 거는 스퀘어 루트를 택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그 다음 최종적으로 할 것은 이거를 이제 복사를 했다고 치고 아니면 지운 다음에 result 값은 mass.squareroot라는 함수에 d² 값을 전달하고 그 result 값을 반환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 작성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값을 전달을 해보면 이 값이 문제가 없이 잘 나타났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버전은 다음과 같이 그 프린트 문장을 다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조금씩 한 번에 코드 하나씩 추가하면서 에러가 혹시 있다면 하나씩 그 디버깅을 하면서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함수를 작성을 하는 incremental development를 봤는데요. 자, 가장 마지막 최종적인 버전에서는 아무것도 이제 그 프린트, 디스플레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실행을 이제 해보면 위에서 5라고 하는 값은 이제 return value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interactive 모드이니까 프린트를 하지 않아도 이제 보여주는 것이긴 하지만 함수 자체에서는 프린트를 하진 않습니다. 자, 앞에서는 우리가 프린트를 하긴 했었는데 최종적인 이러한 return value를 가지는 함수에서는 이와 같이 프린트를 사용을 하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그 함수를 작성을 하고 연습을 할 때는 지난 시간까지는 return value가 있는 함수를 작성을 하기 이전이라서 함수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그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함수 내부에서 print라는 것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리고 조금 전에는 최종적인 버전 이전에 중간중간에 결과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print라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하긴 했지만 최종적인 이런 함수에서는 print를 보통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 특히 return value가 있는 함수를 만들 때는 그 함수는 오로지 그 값을 계산하는 데만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그 값을 이제 출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이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그 함수의 값을 따로 이제 출력을 이제 하는 코드를 별도로 작성을 하는 방식으로 이를 분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물론 앞에서는 중간중간에 디버깅에 그 편리하도록 프린트 문장을 썼던 것 뿐인 것이고요. 이러한 최종적인 함수에는 앞에서 얘기한 그런 관점에서 그 프린트 문장을 이제 삭제를 보통 많이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incremental development 하면서 중간중간에 프린트 문장들이 있었는데요. 자, 그러한 코드를 보통 scaffolding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scaffolding은 이제 그
건물을 지을 때 우리말로 비계라고 하는데, 건물을 지을 때 좀 부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도움이 되는 어떤 부수적인 구조물을 이제 스캐폴딩이라고 합니다. 자, 말로 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으니까 스캐폴딩이 어떤 것인지 검색을 좀 해보면, 여기 보면 비계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뭐 그림을 보면 비계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미지를 좀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이제 건축물이 이제 공사 진행이 되는 것을 이제 많이 봤을 텐데, 그런 경우를 보면 지금 이 그림 같이 건물 주변에 뭐 사다리 형태로 그 작업자가 왔다 갔다 하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장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이런 걸 스캐폴딩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한 스캐폴딩은 이제 건축을 할 때, 건축을 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죠. 하지만 건축이 다 끝나고 나면 이런 스캐폴딩은 다 제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는 건축의 일부가 아니니까요. 자, 그런 것과 비슷하게 앞에서 최종적인 버전 이전에 사용했던 프린트 문장들은 일종의 이런 스캐폴딩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성하는 도중에는 유용하겠지만 완전히 다 작성하고 나면 제거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incremental development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간단하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거의 중요한 몇 가지 점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면, 일단은 가장 간단한 코드이긴 하지만 동작하는 그러한 작은 프로그램을 이제 먼저 만들고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조금씩 코드를 수정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을 한다면 조금씩 수정을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 단계에서는 이제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한다면 결국 지금 추가한 그 단계에서 뭔가 오류가 발생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오류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금방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한 것처럼 dx, 뭐 d 스퀘어 뭐 이런 것처럼 도중에 우리가 계산하는 이러한 값들을 이제 어떤 변수에 할당을 하고요. 그러한 변수를 활용을 하면은 중간중간에 결과들을 우리가 디스플레이 하거나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다 작업이 끝나면 당연히 이러한 스캐폴딩, 프린트 문장 같은 것들은 다 제거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intermediate value들을 이제 확인하기 용이하도록 temporary variable들을 사용을 했는데요. 자, 그런 temporary variable들 중에서 몇 개들은 그걸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하나로 합치는 것도 적절한 수준에서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제 하나로 합치기는 하더라도 그 코드가 우리가 이제 읽기가 너무 어려워질 정도로 복잡한 익스프레션으로 합치지는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그러한 것들을 좀 확인해 보는 의미로, 연습하는 의미로 hypotenus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를 작성을 하는데요. 자, 이 함수는 직각삼각형의 빗변을 계산을 해서 return을 하는 함수를 지금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빗변을 제외한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이제 파라미터 혹은 아규먼트로 전달을 받아서 빗변의 길이를 계산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함수를 작성을 하는데, 이것도 뭐 이렇게 복잡한 건 아니지만 앞에서 했던 것처럼 incremental development 방법을 적용해서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을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작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 기존 거를 갖다가 없애버리고 새롭게 작업을 하지 말고, 물론 이제 보통 그렇게 할 텐데 중간중간 단계를 기록을 해 가면서 한번 위에서와 같이 작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뭐 포즈를 하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고요. 그리고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같이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자, 주변의 길이를 a, b라고 할까요? 한 다음에 return 0.0 이런 식으로 하고 테스트 해보고, 이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버전 1이 될 것 같고요. 버전 2는 빗변의 길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스퀘어 썸 생각하고요. 프린트 스퀘어 sum of squares라고 하고요. sqsum이라는 것을 이제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겠죠. 네, 물론 뭐 금방 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생략을 하고, 그 다음은 result가 되겠죠. math.squareroot sqsum 되고 result. 물론 최종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 4는 5가 나와야 되죠. 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6장 3절까지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개 함수들, 즉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함수, 그리고 원의 반지름이 주어져 있을 때 넓이를 계산하는 함수들을 앞에서 우리가 좀 구경을 했었는데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합성을 통해서 새로운 함수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함수들의 합성, 컴포지션에 대해서 예제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어떤 원의 센터, 중심이죠. 중심에 해당하는 점과 그 다음에 페리미터, 원의 둘레에 있는 한 점을 받아들여서 그 중심과 원의 둘레에 있는 한 점이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원이 다 결정이 될 텐데요. 그 원의 넓이를 계산하는 함수를 우리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circle area라는 이름으로 작성을 했고요. 자, 센터의 중심의 x좌표, y좌표를 xc, yc, 그리고 둘레에 있는 점의 x좌표, y좌표를 xp, yp라고 한다면, 일단 이 원의 넓이를 알기 위해서 반지름을 알아야 되겠죠? 자, 반지름은 중심과 원의 둘레에 있는 한 점까지 거리가 될 텐데요. 그것은 앞에서 작성했던 distanc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값을 radius라는 temporary variable에 할당을 했고요. 자, 이 radius를 area라는 함수에 전달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원의 넓이가 계산이 될 텐데, 그 값을 result에 할당을 하고 result return을 하는 형태로 우리가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circle area라고 하는 함수는 distance라는 함수와 area라는 함수 두 개를 두 번 호출을 해가지고 그 결과값을 우리가 얻은 다음에 반환을 하는 그러한 함수가 되는데요. 이때 두 점 사이의 거리, 반지름에 해당하는 값, 그리고 이 반지름으로부터 구한 넓이, 이런 값들을 이제 기록을 하기 위해서, 할당을 하기 위해서 temporary variable들을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런 템포러리 베리어블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개발하는 과정이나 오류가 발생했을 때 디버깅 할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일단 이것이 이제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면 잘 작동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조금 더 간결하게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간결하게 만들 때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수학에서 얘기하는 함수의 합성을 이용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파이썬에서 함수를 호출하는 과정을 한꺼번에, 즉, 두 개의 함수를 이제 순서대로 호출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한꺼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앞에서 우리가 어떤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함수 호출하는 그 코드는 함수가 호출되고 나서 return이 되는 그 값을 이제 갖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distance라는 함수를 호출되고 나서 반환하는 그 값을 갖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얘기하는 radius 값을 갖는 것이고요. 자, 그 값이 area라는 함수의 argument로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 area라는 함수에 radius를 전달을 한 것이 되고 따라서 return 다음에 있는 이 전체 expression을 앞에서 계산한 결과와 동일한 값을 갖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함수 콜을 중첩해서 함수 합성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잠깐 여기서 멈추고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